대감마님, 아드님 며느리 구하신다지요? 이 댁 며느리감으로 저를 들이시는 게 어떠신지요? 쾅쾅쾅. 하나부터 윤대감댁 소슬대문이 떠나갈 듯 울렸다. 대감마님, 안에 계십니까? 며느리감이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요. 대문을 두드리는 것은 혼기가 찬 양반집 규수가 아니었다. 다해진 저고리에 낡은 집신을 신은 13살 계집아이였다. 이름은 영희. 고을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드물었다. 7살부터 어린 동생을 업어 키우며 장터에서 온갖 허드렛 일로 먹고 살던 아이였다. 그런 영희가 그날은 조선에서 내로라 하는 양반댁에 소슬대문을 두드리며 제 발로 며느리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그것도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른다는 병든 도령의 색시로 말이다. 사람들은 영희가 드디어 배고픔에 정신이 나갔다고 했다. 하지만 영희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다. 저 대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뿐인 동생 훈이가 죽을 판이었다. 13살 영희는 대체 어쩌다가 자기 혼인까지 걸고 이 집 대문 앞에 서게 된 것일까? 이야기는 며칠 전 장터에서 시작되었다. 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희에게는 부모가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다. 아버지는 5년 전 돈을 벌겠다며 남쪽 바닷가로 떠난 뒤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 배를 타고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죽었다는 말도 있었고 다른 고을에서 새살림을 차렸다는 말도 있었다.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한 해가 지나고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마저 사라졌다. 그때 영희의 나이는 고작 7살이었다. 남겨진 것은 어린 영희와 갓난쟁이나 다름없던 동생 훈이뿐이었다. 그날부터 아이가 아이를 키웠다. 동네 사람들도 두 남매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남은 밥이 있으면 한 덩이씩 나누어 주었고 제 자식이 입다 작아진 옷도 버리지 않고 영희에게 건넸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두 사람이 살아갈 수는 없었다. 영희는 어린 훈이를 업고 남의 집 밭을 메고 땔감을 주워다 팔고 조금 더 자라서는 남의 집 아이를 봐주었고 주막에서 그릇을 닦고 빨래를 했다. 장날이면 좌판 상인들의 짐을 나르고 심부름을 하며 엽전 한두 니틀 벌었다. 번 돈으로 쌀을 사고 그것마저 없으면 얻은 찬밥으로 끼니를 때웠다. 먹을 것이 전혀 없는 날도 있었다. 그래도 영희는 훈이를 굶기지 않으려고 했다. 동네 아이들이 뒤에서 놀려댔다. 애비도 도망가고 애미도 도망간 거지남매래요. 동네 아이들에게 거지아이라 놀림받을 때마다 영희는 더 악을 쓰고 덤벼들었다. 누가 욕한다고 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울고 있다고 훈이 입에 죽 한 술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5년이 흘렀다. 영희는 13살이 되었고 훈이는 7살이 되었다. 훈이도 이제 누나를 따라 장터에 다니며 잔심부름을 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다. 남매는 장터에서 품삯 몇 푼을 벌어 저녁거리를 살 생각이었다. 그런데 장터 어귀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비켜라! 말 한 필이 사람들 사이로 달려들었다. 장꾼들이 황급히 길을 피했지만 훈이는 미처 피하지 못했다. 잠시 뒤 장터 한복판에 쓰러진 훈이를 영희가 등에 업고 의원에게 달려갔다. 훈이의 다리는 크게 부러져 있었고 옆구리까지 심하게 다친 상태였다. 의원은 아이를 살펴본 뒤 말했다. 뼈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안쪽도 다친 듯하니 약도 오래 써야 할 것이야. 의원님, 제발 제 동생 좀 고쳐주십시오.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빨래도 하고 물도 깃고 의원님 댁 뒷간도 치우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훈이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의 품삯으로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 뼈를 맞추고 상처를 돌보는 동안
먹일 약재가 필요했고 훈이는 한동안 일을 하기는커녕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터였다. 의원도 딱한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당장 뼈는 내가 맞춰 놓겠다만 내상이 깊어 석 달은 좋게 뼈국을 먹이고 비싼 약재를 써야 살릴 수 있다. 약값만 좋게 열량은 들 터인데 네가 무슨 수로 그 돈을 구하겠느냐? 열량. 영희에게는 한양도성을 사는 것만큼이나 아득한 돈이었다. 그날부터 영희는 돈이 될 만한 일을 닥치는 대로 찾아다녔다. 하지만 13살짜리 계집아이가 하루 종일 장터를 돌아다녀 봐야 벌 수 있는 돈은 뻔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영희가 장터의 곡식 좌판에서 자루를 나르고 있는데 안악들이 떠드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윤대감댁 작은 도령 말이야. 아무래도 오래 못 산다나 봐. 그 집 큰 도령도 몇 해 전 겨울에 열병으로 죽지 않았나? 그러니 난리가 났지. 대대로 아들이 귀한 집인데 큰아들 보내고 하나 남은 작은 도령까지 그리 됐으니 누가 그 집으로 딸을 보내겠어. 영희의 귀가 쫑긋해졌다. 윤대감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다. 큰아들은 어려서부터 병치레가 잦았다. 그러다 몇 해 전 겨울 심한 열병을 앓았고 이름난 의원까지 불러들였지만 끝내 목숨을 건지지 못했다. 하나 남은 둘째가 윤산이었다. 윤산은 형과 달리 어려서는 별다른 병 없이 자랐다. 성정이 조용하고 글 읽기를 좋아하여 집안에서도 장차 학문으로 이름을 낼 것이라 기대하던 아들이었다. 그런 윤산이 17이 되던 해부터 까닭없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병이라 여겼으나 약을 써도 좀처럼 차도가 없었다. 입맛을 잃고 기력이 떨어지더니 날이 갈수록 몸까지 야위어 갔다.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큰아들의 병세와 너무도 비슷했다. 곡식장수 삼순이가 혀를 찼다. 중매쟁이가 어제 우리 친척 집에도 다녀갔다는구먼. 그 집에서 딱 잘라 거절했대. 당연하지. 아무리 양반집이라 해도 혼례 치르기도 전에 신랑이 죽을 판이라는데 어느 부모가 딸을 보내겠어. 잘못하면 꽃다운 딸을 혼인하자마자 과부 만들게 생겼는데 나라도 싫겠네. 안악들의 이야기를 듣던 영희가 물었다. 아주머니, 왜? 그 윤대감 댁이 혹시 아랫마을 큰 오동나무 지나서 있는 기와집 맞지요? 그래. 소술대문 엄청 큰 집 있잖아. 근데 그건 왜 묻느냐? 영희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제가 가면 되겠네요. 어딜? 그 집 며느리요. 잠시 조용해졌다가 안악들이 한꺼번에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영아. 아무리 사람이 급해도 그렇지 너 같은 꼬맹이를 누가 며느리로 삼느냐? 게다가 윤대감댁이 어떤 집인데? 아무리 아들이 아프다 해도 부모도 없는 평민집 계집아이를 받아주겠어? 영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요. 뭐? 양반집 교수들이 죄다 싫다고 한다면서요. 그럼 이제 저 같은 아이 차례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맹랑한 것. 그리고 제가 정말 윤대감 댁 며느리가 되면 삼순이 아주머니네 곡식도 팔아드릴지 누가 압니까? 네가? 예, 며느리가 됐는데 그 정도도 못하겠습니까? 이번에는 장터 사람들이 더 크게 웃었다. 하지만 영희는 웃자고 한 말이 아니었다. 그날 영희는 의원에게 다시 찾아갔다. 의원님, 또 왔느냐? 돈만 있으면 정말 우리 훈이 살릴 수 있습니까? 의원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장담은 못한다. 다만 지금 손을 놓는 것보다는 살 가망이 훨씬 커지겠지.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날 오후 13살 영희는 아랫마을로 내려가자 멀리서도 윤대감댁 소슬대문이 보였다. 영희는 그 집안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몰랐고
양반가의 법도가 얼마나 엄한지도 몰랐다. 딱 하나만 알았다. 저 집에는 며느리가 필요했고 자신에게는 훈이를 살릴 돈이 필요했다. 양반집 교수들은 병든 도령이 싫다며 모두 혼사를 마다한다지 않는가. 믿져야 쫓겨나는 것뿐이었다. 잠시 뒤 윤대감댁 대문이 요란하게 울렸다. 대감마님, 계십니까? 행랑아범이 문을 열었다. 왜 나이냐? 대감마님을 뵈러 왔습니다. 무슨 일로? 며느리감으로 제가 어떠한지 여쭤보러 왔습니다. 행랑아범은 처음에는 영희가 농을 하는 줄 알았다. 아가,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혼나기 싫으면 어서 돌아가거라. 마침 소란을 들은 윤산의 어머니가 행랑 쪽으로 나왔다. 무슨 일이냐? 아이고, 마님, 별일 아닙니다. 웬 계집아이가 와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기에 돌려보내려던 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영희가 열린 문 안으로 들어와 먼저 큰 절을 올렸다. 소희는 윗마을에 사는 이영이라 합니다. 네가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이 댁에서 둘째 도령님의 며느리를 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한번 써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산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너를? 예, 네 나이가 몇이냐? 13살입니다. 뭐라? 13이라고? 영희는 당당했다. 마님, 어리다고 얕보시면 안 됩니다요. 집안이야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몸 튼튼하고 손 하나는 야무집니다. 제가 7살부터 동생을 키웠습니다. 밥도 지을 줄 알고 빨래도 하고 바느질도 합니다. 장작도 패고 물도 깃고요. 영희가 자신 있게 덧붙였다. 특히 아이 보는 일이라면 이 고을에서 저보다 잘하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마침 그 이야기를 들은 윤대감까지 나왔다. 황당한 사연이었지만 영희가 하는 말만큼은 제법 야무졌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하나는 제대로 살아있구나. 입만 산 것은 아닙니다. 그래? 일도 아주 잘합니다. 윤대감은 한 가지가 궁금했다. 헌데 너도 우리 산이의 병세가 어떠한지는 듣고 왔을 터인데 예, 들었습니다. 자칫 혼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홀로 남을 수도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녕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는 것이냐? 영희는 망설이지 않았다. 예, 대체 무엇을 바라고 이러는 것이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영희가 또박또박 말했다. 대감님, 제 동생을 살려주십시오. 윤대감은 그제야 영희가 이 집까지 찾아온 까닭을 알았다. 제 동생이 크게 다쳤습니다. 의원 말로는 약을 계속 쓰고 치료해야 살 가망이 있다는데 제게는 그 돈이 없습니다. 윤산의 어머니가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혼인은 다른 문제다. 우리 산이가 병중이라 한들 어디 이름도 없는 집안의 어린아이를 덜컥 며느리로 들인단 말이냐. 네 사정이 딱한 것은 알겠다만 혼사는 그리 가벼이 정할 일이 아니다. 윤대감 역시 선뜻 결정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안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옅은 양냄새와 함께 핏기 없는 얼굴의 청년이 모습을 드러냈다. 윤대감 댁 둘째 도령 윤산이었다. 18의 윤산은 하얀 모시옷을 걸치고 마루 기둥을 짚은 채 서 있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창백한 얼굴이었으나 깊고 서늘한 눈빛만큼은 똑똑히 아래에 엎드린 영희를 향하고 있었다. 산이야, 어찌 나왔느냐. 몸도 안 좋은데 어서 들어가거라. 마님이 놀라 안으로 들어가라 손짓하자 윤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시선은 흑투성이 버선을 신은 영희의 작은 발과 피멍이 든 손, 그리고 살기 위해 악을 쓰는 그 서글픈 눈동자에 머물렀다. 윤산은 이미 자신의 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쩌면 자신도 형처럼 올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다면 자신의 혼인으로 죽어가는 아이 하나라도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윤사는 마음을 정하고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래, 산이야. 말해보아라. 윤산이 영희를 바라보며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저는 좋습니다. 저 아이를 거두어 주십시오. 산아, 혼인은 동정으로 정할 일이 아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는 제 병을 알고도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저 하나로 아이 하나를 살릴 수 있다면 나쁠 것 없지 않습니까? 그제야 영희는 윤산을 제대로 보았다. 고을 사람들은 윤대감댁 둘째 도령이 오늘 내일 한다기에 다 죽어가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멀쩡했다. 병색이 짙고 몸은 야위었으나 키도 훤칠했고 얼굴도 반듯했다. 글만 읽고 살았다는 소문답게 말투도 점잖았다. 영희는 속으로 생각했다. 곧 죽는다더니 생각보다 멀쩡하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마음에 들었다. 게다가 인물도 훤하고. 영희는 그제야 이 혼사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럼 한 가지 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대감이 어이가 없었다. 또 있느냐? 제 동생 훈이도 이 집에 데려오면 안 되겠습니까? 뭐라? 그게 아직 6살밖에 안 됐습니다. 저 없이는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습니다요. 평생 데리고 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훈이가 제 밥벌이 할 만큼 클 때까지만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밥값은 제가 2배로 일해서 갚겠습니다. 윤대감은 기가 막혔다. 며느리로 써달라고 제 발로 찾아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어린 동생까지 데리고 들어오겠다니 이런 혼담은 난생 처음이었다. 대체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저 아이를 며느리로 드리는 것도 모자라 동생까지 우리 집에서 키우겠다는 겁니까? 마님, 키워달라는 것이 아닙니다요. 먹는 밥값만큼 제가 일하겠습니다. 네가 아무리 당차다 한들 13살이다. 우리가 산이의 혼처를 구하는 것은 이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함이다. 헌데 너부터가 아직 어린아이지 않느냐? 영희도 이번만큼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럼 저도 못 옵니다. 뭐라? 제가 7살부터 키운 아이입니다. 살려놓고 혼자 내버려둘 거였으면 애초에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윤 대감도 이번에는 말이 없었다. 그때 윤산이 다시 말했다. 그리하지요, 어머니. 산아! 아이 하나 밥 먹이는 일이 우리 집에 그리 큰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 아이가 동생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동생을 떼어놓으라 하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윤산은 단호했다. 함께 데려오게 해주십시오. 허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네 혼처다. 동생을 딱하게 여겨 거두는 것과 혼인은 전혀 다른 일이 아니냐. 너는 정녕 저 어린아이를 네 처로 맡겠다는 것이냐? 윤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럼 달리 어찌하겠습니까? 제 병세가 이러하다는 것을 온 고을이 압니다. 언제 잘못될지도 모르는 사내에게 어느 집에서 귀한 딸을 보내려 하겠습니까?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저 아이는 제 사정을 알고도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저 또한 싫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장 혼례부터 서두르지는 마십시오. 우선 저 남매를 이 집에 머물게 해주시지요. 저 아이가 정말 우리 집안과 인연이 될 아이인지는 그 뒤에 보아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영희가 눈을 반짝이며 크게 말했다. 그럼 저는 좋습니다. 윤대감이 헛웃음을 쳤다. 누가 들으면 우리가 너한테 혼인을 청한 줄 알겠구나. 제가 먼저 왔으니 제가 결정하는 것도 있어야지요. 이번에는 윤산의 입가에도 웃음이 번졌다. 그날 윤대감은 사람을 보내 훈이를 치료하게 했다. 며칠 뒤 훈이가 큰 고비를 넘겼다. 부러진 다리는 당분간 부목을 대고 지내야 했지만 의원은 이제 목숨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였다. 그날 영희는 훈이와 함께 윤대감 댁으로 들어왔다.
남매의 짐이라고 해봐야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다. 영희의 낡은 저고리 한 벌과 훈이의 옷가지 몇 장. 어머니가 남기고 간 낡은 바느질함이 가진 것의 전부였다. 조씨 부인은 남매를 안채 옆 작은 방에 들였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거라. 훈이는 다리가 나을 때까지 꼼짝 말고 쉬게 하고, 감사합니다, 마님. 그리고 너는 조씨 부인은 영희를 보며 한숨부터 쉬었다.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오기는 했지만 어디 내놓고 말하기도 난감했다. 당분간 바깥 출입은 삼가거라. 왜요? 왜긴 왜겠느냐. 네가 그 꼴로 장터를 돌아다니다가 윤대감댁 며느리감이라고 떠들기라도 하면 고을 사람들이 우리 집을 뭐라 하겠느냐. 저는 입이 무겁습니다. 네가? 예,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선 그 옷부터 갈아입거라. 그리고 말씨와 식사 예법도 배워야 한다. 네가 정말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두고 볼 것이다. 영희는 냉큼 대답했다. 예, 마님. 잘 배워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윤산의 밥상을 들고 건너방을 찾았다. 도련님,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방문을 빼꼼 열고 들어온 영희는 또래보다 작고 야윈 어린아이 티가 역력했다. 영희가 밥상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런데 도련님, 왜 저를 들이셨습니까? 윤산이 괜히 헛기침을 했다. 그야, 네 사정이 딱해서 그런 것이다. 에이, 거짓말이시지요? 뭐라? 장터에 나가면 저보다 불쌍한 아이가 수두룩합니다. 그 아이들도 전부 색시로 들이실 겁니까? 윤산은 말문이 막혔다. 어린 것이 따지기는. 제가 원래 셈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훈이를 살렸고 이 집은 며느리감을 얻었으니 서로 남는 장사 아닙니까? 윤산이 피식 웃었다. 그럼 나는 무엇이 남느냐? 영희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저요. 도련님은 저를 얻으셨잖습니까? 겉도 어린 색시를요. 윤산은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참으로 대단한 것을 얻었구나. 이제 아셨습니까? 영희는 밥상을 윤산 앞으로 밀었다. 그러니 오래 사셔야 합니다. 본전은 뽑으셔야지요. 그날 윤산은 모처럼 웃으며 밥 한 그릇을 비웠다. 영희에게 가장 먼저 내려진 가르침은 글공부도 바느질도 아닌 젓가락질이었다. 그런데 영희는 예법을 배우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훨씬 익숙했다. 아침이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엌에 가서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마당에 물동이가 비어 있으면 채워놓았고 빨랫감이 쌓여 있으면 먼저 걷어갔다. 하인들이 처음에는 말렸다. 아가씨, 이제 그런 일 안 하셔도 됩니다. 왜요? 아가씨가 하시면 우리가 할 일이 없잖습니까? 그럼 같이 하면 빨리 끝나잖아요. 하인들은 할 말이 없었다. 훈이도 다리가 조금씩 나아지자 누나를 따라 나섰다. 아직 뛰지는 못했지만 마루에 앉아 콩을 골랐고 다리가 더 나은 뒤에는 작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다. 호식 아범이 빗자루를 빼앗았다. 이놈아, 이런 걸 네가 왜 하느냐? 밥 먹었으니까요. 밥 먹은 거하고 마당 쓰는 게 무슨 상관이야? 누나가 밥 먹었으면 밥값 해야 된댔어요. 영희와 훈이에게는 남의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윤대감 댁에는 묘한 일이 벌어졌다. 하인들이 아침에 나오면 마당 절반이 이미 깨끗했고 부엌에는 물이 채워져 있었으며 떨어진 문고리는 누가 고쳤는지 새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범인은 늘 영희 아니면 훈이었다. 윤대감도 처음에는 두 남매를 그저 딱한 아이들이라 여겼다. 그러다 어느 날 훈이가 사랑채로 찾아왔다. 대감마님, 왜 그러느냐? 어깨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내 어깨는 왜?
누나가 은혜를 입었으면 몸으로라도 갚으랬습니다. 됐다. 가서 놀아라. 저 놀 줄 모르는데요. 윤 대감은 대답할 말을 잃었다. 결국 훈이는 조그마한 주먹으로 윤 대감의 어깨를 한참 두드렸다. 그 일이 며칠 반복되었다. 그러다 하루는 훈이가 보이지 않았다. 윤 대감이 호식 아범에게 물었다. 그 조그만 녀석은 오늘 어디 갔느냐? 훈이 말씀이십니까? 그래. 마님께서 글 공부를 좀 시켜보신다고 데려가셨습니다. 윤 대감은 괜히 헛기침을 했다. 그렇구먼. 어깨가 좀 뻐근해서 물어본 것이다. 영희에게는 뜻밖의 재주도 있었다. 바느질이었다. 가난하게 살면서 옷 한 벌을 몇 년씩 기워 입다 보니 바느질만큼은 어지간한 어른보다 능숙했다. 어머니가 집을 떠나기 전 가르쳐준 꽃수도 기억하고 있었다. 영희는 남은 무명 조각에 작은 매와 몇 송이를 수놓아 조씨 부인에게 내밀었다. 마님, 이거 받으십시오. 이게 무엇이냐? 마님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뜻밖이었다. 수놓은 솜씨가 제법이었다. 네가 직접 한 것이냐? 예. 마음에 드십니까? 생각보다 손끝이 야무지구나. 그러자 영희가 슬며시 손을 내밀었다. 근데 손을 왜 내미느냐? 사기요. 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조씨 부인은 어이가 없었다. 방금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 하지 않았느냐? 손수건은 선물이고요. 수놓느라 고생한 것은 별개지요. 이런 맹랑한 것이. 결국 조씨 부인은 엽전 한 푼을 영희의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영희는 냉큼 챙겼다. 감사합니다, 마님. 다음에는 더 큰 꽃을 놓아드리겠습니다. 됐다. 그 이야기는 금세 집안에 퍼졌다. 며느리감이 시어머니에게 선물을 주고 삭슬 받아냈다는 이야기에 하인들은 한동안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런 영희 때문에 가장 많이 달라진 사람은 윤산이었다. 영희는 윤산을 도무지 환자답게 내버려두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부터 방문과 창을 훤히 열어젖혔다. 영아, 춥다. 문 좀 닫거라. 안 됩니다. 사람이 볕도 보고 바람도 쐬어야지. 온종일 방에만 계시니 더 골골하시지요. 의원은 푹 쉬라 하지 않았느냐? 푹 쉬랬지 방바닥과 한 몸이 되라던가요? 윤사는 말문이 막혔다. 영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감자를 쪄오고 배와 도라지를 다려오고 산에서 몸에 좋다는 풀이라도 들으면 기어이 캐왔다. 의원이 오는 날이면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도련님, 일어나십시오. 마당 한 바퀴 도셔야 합니다. 기력이 없구나. 기력 없다고 누워만 있으면 더 처지는 법입니다. 오늘은 정말 힘들다. 영희가 혀를 찼다. 말로만 죽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사는 법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제가 장터에서 그런 영감님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맨날 죽겠다 하시면서 장날마다 꼬박꼬박 나오십니다. 결국 윤사는 영희에게 떠밀리다시피 마당으로 나왔다. 처음에는 반 바퀴도 힘들어하던 사람이 며칠 뒤에는 한 바퀴를 돌았고 날이 더 지나자 훈이까지 셋이 대문 앞을 오갔다. 보십시오. 안 죽고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마당 한 바퀴 돌았다고 죽을 병이 낫느냐? 어제보다 한 바퀴 더 걸었으면 하루는 더 산 것 아닙니까? 윤사는 그 말에 웃었다. 볕을 쬐고 밥을 먹고 훈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영희와 말다툼을 하느라 자기가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잊는 날이 하나둘 늘어갔다. 어느 날 윤대감 댁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윤산과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양반가의 교수였다. 윤산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부를 물으러 온 것이었다. 도련님께서 많이 편찮으시다기에 걱정되어 찾아왔습니다. 곱고 단아한 교수는 윤산과 마주 앉아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따금 방 안에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까지 흘러나왔다. 그 소리를 듣던 영희는 공연히 심사가 뒤틀렸다. 치, 뭐가 저리 재미있다고 웃는담. 평소 자신과 웃고 떠들던 윤산이 다른 교수와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영희는 아직 그 마음이 질투인 줄은 몰랐다. 그날 오후 장터에 나간 영희는 연지와 분을 늘어놓은 좌판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연지며 분은 물론이고 비녀와 댕기까지 고운 물건들이 한가득이었다. 영희는 작은 분갑과 붉은 연지를 들여다보다 문득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윤산을 떠올렸다. 이걸 바르면 나도 좀 섹시처럼 보이려나? 그때 장사꾼이 손을 휘휘 저었다. 아가, 그건 네가 쓸 물건이 아니다. 구경 다 했으면 저리 가거라. 영희가 발끈했다. 아가라니요? 말 조심하십시오. 뭐라? 영희는 허리에 손을 척 얹고 헛기침까지 했다. 이래봬도 나는 대감댁 며느리감이오. 장사꾼이 영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웃었다. 허허, 요 조그만 것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는구나. 네가 대감댁 며느리면 나는 정승댁 사이겠다? 하하하하하.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 마님. 이제 길 좀 비켜주시죠. 놀림까지 받자 영희는 씩씩거리며 품에서 돈을 꺼내 좌판 위에 척 내려놓았다. 됐고요. 분이랑 연지 여기서 제일 고운 것으로 주십시오. 돈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내놓았잖습니까? 장사꾼은 그제야 영희 앞에 놓인 돈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영희는 새침하게 덧붙였다. 그리고 너무 어린애처럼 보이는 건 말고요. 분과 연지를 바른다고 갑자기 어른이 되겠느냐? 주인장은 물건이나 파십시오. 결국 영희는 작은 분갑과 연지를 품에 넣고 의기양양하게 좌판을 떠났다. 그날 저녁 영희는 처음으로 분과 연지를 꺼내 들었다. 분은 많이 바를수록 고운 줄 알고 얼굴이 허옇도록 두드렸고 연지는 입술이 새빨개지도록 칠했다. 그렇게 단장을 마친 영희는 찻상을 들고 윤산의 방으로 향했다. 도련님, 차 가져왔습니다. 방문이 열리자 윤산이 화들짝 놀랐다. 누구냐? 누구긴요? 영희? 예. 윤산은 허연 얼굴에 새빨간 입술을 한 영희를 한참 바라보다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너는 대체 얼굴에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분하고 연지 좀 발랐습니다. 왜요? 이상합니까? 나는 저승사자가 벌써 데리러 온 줄 알았다. 영희의 얼굴이 발끈 달아올랐다. 사람이 기껏 곱게 단장하고 왔더니 저승사자라니요. 너는 아직 어리니 그런 거 바르지 않아도 충분히 곱다. 뜻밖의 말에 영희는 괜스레 얼굴이 뜨거워졌다. 헌데 갑자기 이런 것은 왜 바른 것이냐? 나중에 도련님과 진짜 혼인하게 되면 저도 꼬마 색시 말고 낮에 왔던 그 교수만큼은 고와 보이고 싶어서요. 윤산은 그제야 영희가 낮부터 심통이 나 있던 까닭을 알아차렸다. 그 규수가 마음에 걸렸느냐? 아닙니다. 차나 드십시오. 그날 이후 윤산과 영희는 부쩍 가까워졌다. 윤산은 훈이에게 글을 가르쳤고 영희는 윤산의 끼니를 챙겼다. 훈이가 글씨를 삐뚤빼뚤 쓰면 윤산이 바로 잡아주었고 영희는 옆에서 아는 척을 했다. 윤산은 영희 때문에 웃는 날이 많아졌다. 조씨 부인도 처음에는 영희의 말씨와 행동을 고치느라 하루가 모자랐지만 차츰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 예법은 서툴러도 사람에게 해야 할 도리는 누구보다 잘 알았고 셈이 빠르고 손끝까지 야무졌다. 무엇보다 영희가 들어온 뒤 아들이 달라졌다. 윤사는 마루에 나오는 날이 많아졌고 끊었던 글 공부도 다시 시작했다. 입맛이 없다는 말도 전보다 줄었다. 윤대감 부부는 그것만으로도 영희가 고마웠다. 그러던 어느 초겨울이었다. 윤산의 병세가 갑자기 나빠졌다.
기침이 밤낮없이 이어졌고 10까지 오르기 시작했다. 김 의원이 며칠을 드나들었지만 차도가 없었다. 집안은 다시 몇 해 전 큰아들을 잃었을 때처럼 술렁이기 시작했다. 큰도련님도 처음에는 저러셨다지? 이번 겨울을 넘기기 힘든 것 아니냐? 영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화를 냈다.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두고 무슨 소리들이에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영희도 겁이 났다. 배와 도라지를 다리고 의원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해보았지만 윤산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영희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윤산은 별채에 머물 때면 기침이 잦아들었는데 제 방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어김없이 병세가 심해졌다. 영희는 곧장 김 의원을 찾아갔다. 의원님,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병이라는 게 방도 가립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도련님이 다른 곳에 계시면 좀 괜찮은데 꼭 저 방에서 며칠 지내고 나면 다시 심해져서요. 김 의원도 그 말을 그냥 넘기지 않았다. 윤산의 방을 살피던 중 오래된 벽과 장판 아래에 습기가 심하게 차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겨울마다 방을 따뜻하게 한다며 문을 꼭꼭 닫아두었던 탓에 방 안에는 눅눅하고 탁한 냄새까지 배어 있었다. 김 의원이 말했다. 병의 뿌리가 이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폐가 약한 사람에게 이런 방이 좋을 리도 없지. 영희는 당장 윤산의 방을 비워버렸다. 오늘부터 이 방에서는 주무시면 안 됩니다. 내 방인데? 그러니까 나오시라고요.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 제가 벌써 알아봐 두었으니 따라오십시오. 영희는 며칠 전부터 김 의원에게 묻고 집안의 방들을 하나씩 살펴두었다. 동쪽 건넌방이 볕도 오래 들고 습기도 덜하다 합니다. 이부자리도 전부 볕에 말려두었으니 오늘부터 거기서 주무십시오. 윤산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내 방까지 네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냐? 도련님이 자꾸 아프시니 별 수 있습니까? 나으실 때까지만 제가 주인 노릇 좀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윤산은 볕이 잘 들고 눅눅하지 않은 건넌방에서 지냈다. 영희는 의원이 일러준 약과 끼니를 빠짐없이 챙기고 이부자리까지 볕에 말리며 정성을 쏟았다. 그러자 좀처럼 잡히지 않던 열이 내리고 기침도 차츰 잦아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달, 2달. 형이 끝내 넘기지 못했던 겨울을 윤산은 무사히 넘겼다. 봄볕이 들 무렵에는 제발로 마당을 거닐 만큼 기력을 되찾았다. 김 의원도 신기해했다. 내가 약은 썼다만 이번에는 저 영이라는 아이의 공이 더 큰 것 같구먼. 영희가 얼른 받아쳤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습니까? 도련님 안 죽는다고요. 윤산이 웃으며 말했다. 누가 들으면 네가 의원인 줄 알겠다. 의원님도 못 고친 걸 제가 고쳤으니 반쯤은 맞지요. 허허, 저 입은 병도 못 당하겠구먼. 방 안에 웃음이 터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대감 부부의 마음도 달라져 있었다. 처음에는 대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맹랑한 아이였지만 이제는 하나뿐인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고마운 아이였다. 무엇보다 영희가 들어온 뒤 죽음만 기다리던 윤산이 다시 웃고 있었다. 윤산도 그제야 알았다. 처음 영희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은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죽어가는 자신의 혼인으로 훈이 하나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여겼다. 그런데 어느새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윤산은 살고 싶어졌다. 영희와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었다. 윤산이 건강을 되찾자 윤대감 댁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혼사였다. 윤대감은 영희를 불렀다. 처음 너를 이 집에 들일 때 내가 뭐라 했는지 기억하느냐? 며느리로 쓸만한지 두고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두고 봤다. 어떻습니까? 시끄러운 것만 빼면 쓸만하더구나.
영희가 발끈했다. 그럼 며느리 안 하겠습니다. 누가 안 시켜준다고 했느냐? 이번에는 조씨 부인이 말했다. 말씨도 아직 고쳐야 하고 예법도 더 배워야 한다. 조씨 부인은 영희가 만들어준 꽃수 손수건을 아직 가지고 있었다. 이제 어디 가서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게 되었구먼. 그러나 문중의 반대는 만만치 않았다. 부모도 없고 변변한 가문도 없는 아이를 윤씨 집안의 며느리로 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때 윤산이 처음으로 문중 어른들 앞에 나섰다. 제가 죽을 병에 걸렸다 했을 때는 어느 집에서도 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제 병을 알고도 찾아온 사람이 영희였습니다. 저 아이 덕에 제가 다시 웃었고 다시 글을 읽었으며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있습니다. 윤산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제가 평생 함께 살 사람입니다. 저는 영희와 혼인하겠습니다. 윤 대감도 이번에는 아들의 편에 섰다. 결국 영희는 윤 대감 댁에 들어온 지 몇 해 뒤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다. 장터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훈이 손을 잡고 돌아다니던 아이가 정말 윤 대감 댁 며느리가 된 것이다. 혼례날 삼순이 아주머니도 찾아왔다. 아이고 영아, 네가 정말 이 집 며느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영희는 옛날 일을 잊지 않았다. 제가 뭘 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그래. 이제 우리 집 곡식도 좀 팔아주려무나? 영희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건 값을 봐야지요?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다시 두 해가 흘렀다. 윤대감 댁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아들이었다. 대대로 아들이 귀했던 집안에 떡두꺼비 같은 사내아이가 태어난 것이다. 윤대감은 손자를 안고 온종일 사랑채와 안채를 오갔고 조씨 부인은 아기를 좀 내려놓으라며 남편을 쫓아다녔다. 훈이는 어느덧 제법 글을 읽는 아이가 되어 조카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은 자기 몫이라고 벌써부터 큰 소리를 쳤다. 그리고 윤사는 건강을 되찾아 다시 글 공부를 이어갔다. 영희는 여전히 영희였다. 며느리가 되었다고 갑자기 얌전한 교수가 되지는 않았다. 곳간에 곡식 한 줌 허투루 나가는 것을 그냥 넘기지 않았고 하인들과 함께 장독을 살폈으며 장에 나갔다가 싼 물건을 발견하면 한 보따리씩 들고 돌아왔다. 조씨 부인이 가끔 혀를 찼다. 내가 며느리를 들인 것인지 장사꾼을 들인 것인지 모르겠구나. 그러면 영희는 늘 같은 말을 했다. 살림 잘하는 며느리가 최고 아닙니까? 그 말에는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13살 영희가 윤대감 댁 대문을 처음 두드렸던 날, 영희가 원했던 것은 단 하나였다. 동생을 살릴 돈, 그것뿐이었다. 그런데 그날 열린 대문으로 훈이의 살 길만 열린 것은 아니었다. 죽을 날만 기다리던 윤사는 다시 살아갈 마음을 얻었고 큰아들을 잃은 뒤 웃음을 잃었던 윤대감 부부에게는 다시 웃음이 돌아왔다. 그리고 부모에게 버려진 뒤 동생 하나만 바라보고 악착같이 살아왔던 영희에게도 마침내 자신의 가족이 생겼다. 훗날 사람들이 영희에게 물었다.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양반댁 대문을 두드릴 생각을 했느냐? 영희는 별것 아니라는 듯 대답했다. 별 수 있습니까? 뭐가 말이냐? 문이 닫혀 있으면 두드려 봐야지요. 그래도 안 열어주면? 영희가 웃었다. 열릴 때까지 두드리면 되고요. 그리하여 고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영희를 두고 이렇게 불렀다. 대문 하나를 제 배짱으로 두드려 동생도 살리고 신랑도 살리고 제 팔자까지 활짝 열어젖힌 며느리. 바로 배짱 며느리 영희라고 말이다.